네, 오늘 특집 대답입니다. 우리 촛불에서도 발언을 해주셨던 선생님이죠. 이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날 추운데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국 사회 여러 현안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네, 그래서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해직 언론인입니다. 70년대에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동아일보에서 벌이다가 113명의 동료들과 함께 해직됐죠. 그 뒤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서 여러 활동을 했고 또 정치에도 잠깐 외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시민운동으로 돌아와서 현재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동아투위 위원장을 하고 있고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적인 그 제야운동단체인 전국 비상시국회의의 상임 고문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만 81살 넉 달입니다. 그러니까 80은 넘었죠. 넉 달까지 되시는 네. 건가요? 아니 촛불에 나와서 그때 발언을 해주셨을 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에너지와 이런 그 어떤 열정 이런 게 나이를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예. 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마디의 사고도 없이 자유언론을 배신한 채 그대로 광화문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게 친일을 강요하지 말라! 70년 묵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이제 건강한 모습 이런 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 이런 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발언 내용 중에 전쟁 위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번엔 발언을 해주셨고 전쟁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질문은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위기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로 직진하는데 미국이 부추겼느냐, 미국은 답하라 이렇게 호령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당시에 그 작년 연말이죠. 2018년에 남북양정부가 합의했던 9.19 군사 합의라는 게 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폐기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한미 군사연습이 대대적으로 실시됐죠. 지금 남북 간에는 통신선 한 줄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오발로 총을 한 발 쏘았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원식 그 국방장관 표현하면 100배, 1000배, 만배로 보복을 해버려라. 뭐 이렇게 당국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 오발이니 뭐니 이런 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서로 이 긴급 그 전화 통신 같은 걸 하면은 그런 걸 막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무작정 서로 강경 대책으로만 나가면은 참 위험한 거거든요. 이럴 때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거의 동시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렇게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여기 온다는 건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그 긴장 상태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촛불 현장에 나가서 미국에게 그 의사를 분명히 해라. 해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의 반응이 없어요. 네. 미국도 사실은 이 남북 충돌이 우려되고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미국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이 이렇게 위기가 조성되면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을 해라. 이런 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한반도 전쟁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 군대를 움직이고 전쟁을 하고 말고 하는 건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저렇게 마구잡이 그 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거를 통제를 하거나 미국이 네. 어떤 자세로 보고 있는가. 그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북이 핵보복 공격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특별한 입장을 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없죠. 뭐 미국은 그렇겠죠. 한국 정부가 저렇게 의욕이 높아서 여기 높아서 참 속된 말로 왕왕거리고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근데 더 또 위험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총선 앞두고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로 도발을 할 수 있다. 그 도발의 시기와 방식까지 적시하는 이상한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독도가 한일 간의 영토 분쟁 지역이라든가 네.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치워버려야 된다. 이런 분별 없는 말씀을 하는 신원식 장관의 발언이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가요. 북으로 봄철쯤 되면 북서풍이 아니라 네. 남풍이 이제 위로 불어대니까 그때 전단지 꾸러미를 북쪽으로 날려버린다든지 드론을 북쪽으로 뭐 이렇게 DMZ에 띄운다든지 이랬을 때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로 그것을 격추시킬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네.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런 추측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 북한이 뭐 지대공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그 참 큰일이죠. 그런 분이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게. 저는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자기 보수 세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라고 봐요.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북쪽은 최근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자기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전쟁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건드리면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박살을 내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전쟁이 나서 남북 모두 잿더미가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도 따로 있다고 봐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방송 끝까지 보면은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의 이런 대응을 기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신원식의 발언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정말 실제로 국지전을 할 결심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더구나 총선 직전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그 뭐 아니 본심이 들여다 보이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1990년대에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쪽에서 북한 측에 남을 공격해달라고 그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인터넷 두드려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긴장 상태 벌어지고 뒤에 흑막도 네.
뭐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흑금성 사건이라는 뭐 이런 것도 또 드러났었고요. 네. 그때처럼 여당이 대통령 선거나 그 총선에 불리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밀 공작원들에 의해서 금품을 주고 뭐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남쪽에다 총을 대고 쏴달라는 거. 지금은 정말 국지전 같은 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전 생각을 해봐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국지전 도발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전면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미국이 올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미국의 국방당국이나 국무성 당국 이런 데서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건 지금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도 미국이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세 번째 전쟁을 여기서 또 하라고요? 미국은 아마 펄쩍 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결단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뭐 저는 뭐 제 꼭 희망 섞인 생각이라기보다 네. 미국 내 그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형세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여기서 그런 걸 치러낼 경황이 없어요.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가 지금 더 지지도가 높고 이런데요. 네, 그렇죠. 트럼프가 재밌는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그 친밀감, 케미가 좋다 이런 케미를. 네, 친분을 막 내세우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대통령 공약처럼 보일 정도로 트럼프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미국 내에서 이 한반도 전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굉장히 대선 이슈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요.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스위스에서 열렸잖아요. 네. 세계의 경제인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온통 모였는데 그것은 지금 지구가 기후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 문제가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온통 거기에 신경이 쏠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제대로 안 하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냐 마냐 가지고 전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트럼프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정책 혹은 안보 정책 이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뭐 10% 이상 관세를 또 미국에서 물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계 경제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온통 트럼프 한 가지만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에 명운이 걸려있다만 트럼프가 되면 마치 뭐 한반도 평화가 풀릴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글쎄요. 나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우선 그분 그 대통령 임기 중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방위 주둔 비용 이런 것을 우리대로 다 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미군 빼내겠다 뭐 이러고 또 협박을 했었죠. 협박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도 트럼프 당선 여부를 뭐 제 눈에 안경을 끼고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는 먼저 번에 북한과 그런 그 좋은 행보를 하려고 보좌관들이 막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뭐 그 싱가포르나 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에도 와서 또 회담도 했고요. 3자 정상회담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일단은 북한이 남북관계나 대미관계를 다 접었잖아요. 네. 그러고 우린 우리대로 간다. 네.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당분간 북한의 자세나 이런 걸 굉장히 살펴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진행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특히 북한의 무기 공급, 또 러시아의 대북 과학기술, 네.
미사일 관계 기술 이런 것이 이전되는가 굉장히 촉각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예상이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에서 교정국 사이로 규정하고 동족 의식이 담긴 말 자체도 사용하지 말자. 심지어 3대 현장 기념탑도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민족적 처사다라고 하면서 발끈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족 의식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도 알고 있었나? 이거 하나라. 반민족적이라는 게 좋지 않은 거는 알고 있었나. 이런 좀 황당한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몇 년 전에 비교하면은 어떻게 지금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원이 이렇게 된 네. 근본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시대가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해방되고 분단이 돼서 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남북이 언젠가는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어서 살 거라는 희망 이걸 가지고 살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양쪽이 모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양 정부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저는 젊었을 때 장준하 선생 천관우 선생, 개운재 선생, 문익환 목사 이런 선배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깊은 가르침을 받고 또 제 생각도 그 어른들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이 어른들은 사실은 민족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다들 그분들이 다 무슨 진보주의자인가처럼 오해를 하는데 우리 민주화 운동을 처음 그렇게 이끄셨던 함석헌 선생님이나 이 어른들은 사실은 건강하고 민족적인 애국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청년기를 일제치하에서 사셨잖아요. 네. 그 식민지에서 청년기를 사시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갈라져서 사는 현실을 꿈도 꾸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해방 뒤에 나라가 분단이 되고 전쟁하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그렇다고 보수주의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국적인 보수 우파들은 분단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 아닙니까? 네. 영운형 선생 같은 분들 아니었어요? 일제에 부역하고 외세에게 의존하는 자주 자립을 두려워하는 인사들이 쉽게 분단을 대립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분단된 속에서 동족끼리 전쟁하는 것도 그분들은 찬성하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이든지 대화와 교류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도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이 별종이 나타난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근본적인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미국의 패권이 퇴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글로벌 사우스, 즉 이 브릭스 개발도상국들의 도전을 받아서 다극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변화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민주화 산업화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국력이 신장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개발에 따른 미국의 제재와 봉쇄 이것 때문에 국력이 위축되는 걸 강요당했어요. 비록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의 국력 신장 앞에서 체제 흡수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1990년대 초까지는 조선, 북쪽이
통일과 교류에 대단히 공세적이었지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2000년 전후에서부터는 한국이 교류협력과 국가연합에 적극적이었죠. 그런 와중에 한국 내부에 극우 세력이 국력 신장이 된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북에 대한 흡수, 통일 혹은 체제 붕괴 이런 위협을 가하는 네.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태, 미국의 패권이 줄어들고 또 남쪽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남쪽의 극우 세력이 또 북을 흡수하겠다거나 그 위협하는 뭐 이런 자세를 보인 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인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에는 계속 남북 교류가 정상화되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온 시기를 제외하고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도 활성화됐었고 실제로 정말 통일이 곧 될 거라는 게 눈앞에 딱 보였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모든 약속들이 다 무산이 되면서 북한에서 느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뒤통수 맞았다? 이런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쌓여왔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다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좀 읽었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단호한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예전과 좀 진짜 다른 느낌이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9.19 군사 합의 같은 네. 게 이루어지고 그 전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만났잖아요. 그렇죠. 정상회담도 하고. 그랬다가 하노이에서 깨지고 이러면서 그렇죠. 북이 이건 안 되겠구나. 네, 이건 뭐 진짜 안 남쪽에서 되겠구나. 아무리 9.19 합의를 하고 그래도 미국 쪽이 저렇게 전쟁 수행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쪽이 아무리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호의를 갖고 뭘 해도 결국 다시 다시 뒤집히는구나. 네. 윤석열 정권 같은 흡수 통일이나 체제 전복을 아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런 정권이 들어선 이상 당분간 남쪽과 그리고 미국과 어떤 것도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떤 것도 합의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런 절실한 생각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 수단도 이제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건드리는 것은 남쪽이 아무리 그렇게 왕왕거려도 미국이 그걸 쉽게 할 수는 없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버려도 우리 1cm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어.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전쟁 안 하겠어.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권은 그냥 막 외치는데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두면은 괜찮은 건데 지금 윤석열이 너무너무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전쟁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겠지만 윤석열이 정말 사고 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심지어 뭐 미국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50년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흡사하다. 실제로 정말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전쟁이 터진다는 거는 예전처럼 국지전으로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소리를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하면 물어뜯기죠. 북이 핵 무장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했다가 잡혀가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걸 인정하거든요. 자기들이 더구나 핵이 고도의 운반체 이런 것까지 완성하라고 그 극초음속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동해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안 들어옵니다. 남해로만 왔다 갔다 해요. 오, 그러네요. 네. 그게 이 중거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의 항공모함이 막을 기제가 없는 거예요. 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그걸 탐지해서 요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일본 열도는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래요. 뭐 그런 지금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무슨 이렇게 막 그 함부로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입장에서 전쟁을 하도록 네. 그렇게 내버려 놔두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그 주변에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이런 문제가 다 중동에서 전반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위기에 터져 있잖아요. 홍해에 대한 뭐 후티 군의 그런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게 세계 경제 전체에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네. 홍해를 통과하고 이러는 게 엄청난 물동량이란 말이에요. 원유나 뭐 가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윤석열 정권이나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분이 참 뭐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내는 소리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저 어른네 우는 것 같은 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전쟁 위기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누구는 전쟁 난다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절대 전쟁 안 나. 왜냐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지만 북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이 절대 날 일은 없어.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오히려 아까 얘기하지 않고 온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일본은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과학기술과 무역 이런 데서도 일본을 넘어서는 추월하는 이런 추세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그 우리 반도체 관련 그 꼭 필요한 필수 물품을 그냥 막고 한국에 수출 안 하는 거. 네. 이거는 옆에 나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의 그 반도체 산업이나 뭐 그와 관련 산업들을 묶어두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필요하면 또 다 다른 나라에서 팔고 싶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조달을 해가지고 한국의 기술력을 오히려 높여줬어요. 맞습니다. 일본이 막아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그렇게 과학기술, 무역 이런 데서도 자신들을 앞서가는 추세 이런 거를 못 견뎌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했잖아요. 베트남과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경제적 이득을 봐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패전국인 일본이 선진국으로 올라섰잖아요. 한국과 국교 수립을 해서 여기서 엄청난 이득을 가져간 것이 일본에도 지금도 우리가 거기 종속된 그 기업이나 기술 때문에 만년 그 일본에 대한 대일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딴 데서 번 돈을 일본에 그 적자로 또 메꿔주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의 잿더미 파괴가 되고 여기 경쟁 대회에서 밀려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대외 관계 최대 과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를 제거해 버리니까. 다시 일본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죠. 더욱이 윤석열 친일 집단이 집권한 이 시기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네. 길을 열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씀했잖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똑바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봐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경쟁 대상에서 제거하려고 그러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아무리 윤석열 집단이 친일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그런 DNA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온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여튼 일본에게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랬죠. 여러 차례 한반도를 먹어서 식민지를 만들고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고 또 뭐 그 뒤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한일 협정 이런 걸 맺어서 또 일본 경제를 다시 그렇죠. 톱 거의 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본의 잉여 가치들을 막 맺다가 미국이 그걸 보질 못하고 프라자 합의라는 걸로 다 휩쓸어 가버렸죠. 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전략적인 합의를 해서 미국하고 같이 가도 자기들 국익과 관련돼 있으면 절대로 미국에 양보를 하지 않아요. 네. 플라자 합의라는 게 아주 일본에게 뼛속 깊은 교훈을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또 굽신굽신하고 독도 분쟁 지역화 또 무슨 뭐 강제징용 뭐 이런 거 다 일본 하자는 대로 하고 네. 또 후쿠시마 원전 그런 것도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알아서 키고 있고 네. 이래 가지고 이 정권이 오래 갈 거라고 판단한다면 꿈깨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전쟁 충돌, 남북 간의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여야 없이 북한을 향해 이제 규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할 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막막해 하시긴 하거든요. 열심히 촛불을 들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속에 불안감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 당장 남북이 우발적으로라도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돌을 막기 위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운동을 우리 시민운동 국민들이 벌려야 돼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전쟁을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일으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잘하는 애들 그런 그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윤석열 정권은 북쪽이 조선이 뒤로 물러선다. 이것이 혹이라고 생각하고 좀 때려도 북이 그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발을 못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전쟁놀이 하려는 이런 거는 삼가야 됩니다. 저는 국민들이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국내 세력, 야당 이런 건 다 우습게 보잖아요. 네. 검찰을 동원해서 다 뒤지고 뭐 툭하면 뭐 자기 만화님 같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고 야당 대표는 테러를 당해도 수사도 제대로 안 오고 누가 시켰을까요 이거를? 저는 의심해요. 해방 직후에 그 훌륭한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다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미국에게도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책임은 미국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좀 꼭 좀 해야 되겠어요. 한국도 조선도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걸 양쪽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당장 금방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한 나라를 유지하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한민족 한 나라를 유지했던 우리 조상이나 선배들한테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당분간 죄를 짓는다는 심경을 가지고 우선 남북 양 정권에게 냉정을 되찾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마음에 충족이 되진 않아요. 당장은 양쪽이 그렇게 싸움을 벌여서 우리 민족 전체, 우리 남북 양쪽에 그걸 잿더미로 만들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해방된 뒤에 비록 분단이 돼 있어도 양쪽에서 만들어 놓았던 많은 성과들을 다시 잿더미로 만드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해방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는 남북 양쪽에 교류 협력하고 대화하자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참자. 냉정을 찾자. 뭐 서로 욕을 하고 뭘 하도 정권 잡은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끼리는 참자. 그리고 그 시기가 왔을 때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만 전념하자. 통일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응? 그동안에 한국 쪽이 주동이 돼서 미국과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국교 수립을 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도록 오히려 한국이 그것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가리지 말고 우리가 주선을 하자. 그래서 우리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인정했듯이 미국과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대화도 또 하면 된다. 끊어졌던 대화를. 왜 미국이 대화도 안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그 위험성만 높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북하고 미국이 특히 외교관계 수립을 하고 평양과 진남포 원산에 미국 공관들이 주재하면은 아마 어떠면은 북이 핵을 폐기하진 않더라도 현상 동결이라도 하는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진 않겠죠. 아니 전투가 아니라 네. 현재 상태대로 국제 감시하에 북핵을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이 보유하고는 있어도 국제 감시하에서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더 높이지 않고 그냥 현상대로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관계 수립의 목표를 미국이 갖는다면은 그런 전망까지도 가지고 해야 돼. 당장 우리 남북에 있는 이 한반도 주민들은 뭐냐 도대체. 80년 동안을 계속 전쟁 위기 속에서 특히 북한은 제재와 봉쇄 속에서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는 끝내고 싶다. 그런 게 우리 소원이에요. 그러려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 앞장서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오히려 보수 세력이 앞장서. 진보 세력이 그러면 또 금방 빨갱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언급되는 보수 세력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보수 세력이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요? 우리를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다 애국적인 보수 세력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인식하는 보수는 국힘당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를 위한 우리 민족이나 우리 역사를 위한 보수 세력이 아니에요. 보수 세력은 건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사이비 보수예요. 맞습니다. 진정한 보수 세력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이런 분들도 앞장서야 된다. 말씀이십니다. 여기 말을 한마디 더 보태면요. 일본의 보수 세력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미국과 뭐 안보 문제, 뭐 외교 문제 전략을 공유해도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건 절대 미국 말을 안 따라요. 그게 보수 세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대화하겠다고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고 또 중국과도 우리는 미국이 꽉 막잖아요. 중국과 하는 거를. 그렇죠.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는 미국으로 다 옮기도록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다 해요. 지금 중국하고. 이 기막힌 현실을 왜 우리 보수 세력들은 그런 거 안 보죠? 중국에서 마치 우리 기업들이 다 철수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바보짓을 하고 있잖아요. 국익에 역행하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면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자꾸 높아져요.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평화를 위해서 굳건히 싸워야 된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에서도 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중국과도 교역을 하고 뭐 일본과 미국하고도 교역을 하고 우리도 우리 국익에 따라서 제한받지 않고 교역하고 그러려면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이런 세력들은 절대로 찍지 말아야 돼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보수적인 국민들도 찍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다 운명이 걸려있는 총선일 것 같아요. 제발 이 유튜브를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현안도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 저희는 이제 지칭을 아예 암살 테러 사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보시고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2023년에, 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저는 해방되고 몽양 선생이 그 47년에 돌아갔을 땐 아직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때 그거를 이게 그때 계셨던 건가요? 근데 42년생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거리감을 47년에는 내가 7살 그때였다. 와, 그럼 기억이 아니 그땐 몽양 선생 돌아갔을 땐 몰랐어요. 그런 거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는 좀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땐 그런데 감각이 없었어요. 그 6살, 7살 때니까. 그런데 백범 선생 돌아갔을 때는 우리 집이 여기 저 바로 광화문 옆에 네. 그 경복궁 그 아파트 있는데 모르겠다.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덕수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저기 그 지금 삼성 강북병원 네. 거기에 백범 경교장. 경교장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상여 나오는 거가 광화문이라서 네. 그 서울시청에서 노제를 해서 서울시청 마당에서 시청 마당에서 그게 좀 또렷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창 운동장에 묘소수인데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소복을 입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막 땅을 치고 울고 그러면 그게 지금도 스틸 사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네. 그 애국자를 죽인 암살 사건이 80년이 거의 지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뤘다는 나라에서 다시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 우리가 헛살았나. 헛살았나.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안 밝히고 뭐 젓가락짝으로 찔렀다느니 이런 가짜뉴스들이 막 횡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리무중이에요. 검찰총장을 했다는 대통령 치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의심해요. 왜 그 이재명 대표가 쏟았던 피를 바로 1시간도 안에서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람 얼굴을 다 그 범인 얼굴을 테러범의 얼굴을 다 지금까지도 가리고 이런 일이 이른바 민주화 안에 민주주의를 좀 한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윤석열 정권은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민주화가 됐다는 나라, 미국이나 뭐 하다못해 무슨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 아베 총리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일본 특수부가 동경 경찰 특수부가 어떻게 그거를 다뤘어요? 이거는요 미개국만도 못한 거예요. 이런 불명예 이런 그 폭정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윤 정권은 정권이라고 부를 값어치도 없어요.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도 그렇긴 한데 이 사건을 지금 다루는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면은 선생님 마음이 진짜 더 충격적이고 속상하시겠다 이런 게 와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은? 저는 이 사건도 뭉개고 있잖아요. 네. 없던 일 취급하고 싶어요 지금. 총선에서요. 이 건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네. 그
테러 사건을 오히려 묻어버리고 또 합리화하려는 국힘당 후보들을 찍겠습니까? 넌 그래서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0.5cm만 이렇게 옆으로 찔렀어도 아마 이 대표가 생명을 잃었을 거라고 봐요. 경동맥이라는 걸 건드렸을 테니까. 네. 그 이후에 이 대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져들었을까 생각하면은 그런 거를 저지른 세력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은 나라를 정말 위기에 몰아넣는 세력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배후 세력이 만약에 없고 정말 단독 범행이라면 이렇게까지 은폐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수사하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면 수사를 다 하고 밝혀야죠. 네, 너무 수상한 지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수사도 지금 국민들이 해야 되고요. 전쟁도 지금 국민들이 막아야 되고요. 국민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우리 국민 다 해낼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해왔던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그럼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진상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좀 옛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촛불에 나오셨을 때 알았어요. 누가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그 인물, 그 모델이 이 선생님이었다니. 이거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 유월항쟁 도화선에 불을 당긴 주역으로 영화 1987에 또 다뤄진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무치사 사건을 옥에서, 그거를 밖으로 공개했던 최초 제보자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 네. 동아일보에서 언론자유 운동을 하다가 113명의 기자 PD와 함께 해직된 해직 기자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해직 기자라고 나를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소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아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투이도 그때 함께 있었죠. 80년대에는 민통연이라는 민주화운동 연합단체 거기 사무처장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86년에 인천에서 5.3 민주항쟁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걸 배후 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구속이 돼서 영등포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제가 있는 옆에 87년 1월 17일쯤에 남영동 대공수사단에 수사관 두 사람이 거기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거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남을 고문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자기들이 감옥에 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한 사람은 조한경 경위라는 사람은 찬송가만 막 계속 불러대고 또한 강진규라는 경찰관은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근데 왜 구치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박종철 군을 고문한 경찰관이라고 이후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연이 자꾸 사하더라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영동교도소에 거기 보안계장했던 안유 사람이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나를 형이라고 그랬어요. 형. 교도관이 거기 갇힌 사람에게 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차례 내가 들락달락 하니까 인품이 형동생 여러 차례 오셔서 친해지셔서 그분이 하루는 나를 불러내더니 형 큰일 났어. 왜? 아니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학생을 수사하다 죽었으면 그걸 옳게 실수로 죽였다. 이러고 사과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걸 범인들이 더 여러 명이 있는데 저 2명으로 지금 축소해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최고 정보수사기관이 이렇게 부패하고 믿을 게 못 되나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래서 절대 그 얘기
더 이상 나 말고는 딴 사람한테 하지 마. 당신한테 큰일 나. 그러고 제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하고 그러고 경찰관들이 가족들이 면회 오잖아요. 이 사람 토요일 날 오후에 다 업무 끝났을 때 가족들이 와요. 딴 사람 못 만나게 하려고. 거기서 가족들 사이에 오가는 얘기 이런 것까지 추가 취재를 해서 안유 씨가 이제 준 정보를 다른 걸 취재를 해서 한재동이라고 또 나하고 가까운 다른 교도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함세영 신부에게 얘기를 해서 87년 5.18 7주기 공개. 김승훈 신부가 그 기도회에서 네. 명동성당에서 그걸 터뜨렸어요. 네. 발칵 뒤집혔죠. 저는 사실 그렇게 놓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나 기다리면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역추적을 할 경우 난 감옥 안에 가뒀으니까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럼 다시 대공수단에 또 끌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공수단에서 조사를 받고 일로 왔는데 네. 교도소로 왔는데 여러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이것이 그 반향이 커서 큰 일이 됐을 경우엔 내가 살지 모르지만 이게 실패로 다시 묻히고 발각만 되고 나면 난 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결심으로 그렇죠. 하신 거군요. 자기들의 정권에 명줄이 걸린 거 아니에요.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치안본부장 갈리고 내무장관 갈리고 뭐 하여튼 내각이 바뀌고 안기부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아이고 일로 오진 않겠구나. 오진 않겠다. 그게 안심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유월항쟁의 도화선이 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셨죠. 충격은 공개되면 충격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문이 횡행했을 거 아닙니까? 물고문하고 이런 건 기본이었어요, 다들. 네. 그러고 뭐 두드려 패고 뭐 심지어 고문하면서 너 같은 거 죽여서 저 휴전선 그 철망한테 널어놓으면은 이북으로 도망가다 죽은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협박을 한다니까. 네. 이제 그런 게 뭐 안기부든지 특히 대공수사단, 저 보안사, 동빙고동 이런 데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된 게 없고. 그 죽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사건들이 있죠. 네, 네. 의문사당하거나. 의문사. 네. 그러니까 시체도 못 찾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제보로 인해서 다 확 터진 거네요. 확 터진 거라기보다 오히려 정권을 갈아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게 도화선이 되겠네요. 6.29 선언으로 그들이 한 발 양보하면서 네. 양김은 또 분열돼 가지고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잖아요. 참 그때 난 감옥 안에 있으면서 6.29 선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석방이 됐는데 전 석방도 못 됐어요 그때. 왜요? 그 악질이니까. 악질이가 죄송합니다. 데모 뒤에서 조직하고 뭐 김근태나 장기표도 그때 저 나오질 못했어요. 6.25 때 많은 분들이 풀려나셨었군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풀려나고. 진짜 위험한 모르겠어요. 사람들. 뭐 저기 그 뭐 위험분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몇 분 계셨고. 몇 분이 아니라 상당히 상당히요. 한 6, 70명 이상은 그 잡혀서 나오지 그 풀어주는 못했어요. 것도 기만이었겠네. 기만 쇼 같은 그렇죠. 거였겠네요. 노태우에. 근데 그걸 그때 야당 쪽이 그런데 관심도 안 보이더라고. 자기들 대통령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 보시면서도 사실 많이 그 당시 분들이 다 이번 대선에 지는 것도 그랬고 네. 그때 대선에 진 것도 우리들에게 큰 반면교사가 됐어요. 네. 국민들이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감 같은 거를 그때 많이 잃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런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정권이 도래한 걸 보시면서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독재 정권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쭉 해오셨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보일 거고 더 심한 것도 보이실 것 같고. 네.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등장 과정 같은 걸 보면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저렇게 쉽게 검찰총장을 그냥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아서 되겠는가. 그 검찰 지금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국정원이나 뭐 안기부 이런 권력기관 또 이 보안사 네. 이런 권력기관들이 군이나 국가정보기관 같은 데가 상당 정도 무력화됐잖아요. 남은 권력이 검찰이거든요. 네.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경찰은 뭐 그렇게 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은 반면에 검찰이 다 주물르는 거예요.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해요. 검찰은. 이런 속에서 검찰을 그렇게 쉽게 검찰 자체 손아귀에다 쥐어줘 버린 거예요. 견제 장치가 없는 속에서.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야당 안에서의 책임 규명 같은 것도 제대로 돼 본 적이 없어요. 정권을 내주게 된 원인인 뭐 지금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하지만 경제 문제라든지 그 집값 문제라든지 뭐 그밖에 너무 쉽게 9.19 선언 이런 것도 더 붙잡고 늘어지고 남북 관계를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거의 문재인 정권도 손을 놔버린 느낌이 있다. 왜 그걸 더 붙잡고 늘어지고 북의 그 실망이나 낙담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안 했는가. 그런 것도 책임이 좀 물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어느 정권이나 말기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양쪽에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그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정권이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초유의 검찰 독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남북 관계 다 허물어 버리고 대외 관계도 뭐 같이 동맹이니 뭐니 해가지고 미국 일변도에 그 바이든 정권 일변도에 거기에 따라가는 바람에 외교 관계도 지금 완전히 그 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서 그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 개도국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우디가 변하는 거 보세요. 투르키예가 변하는 걸 보라고. 미국이나 뭐 러시아에 대해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극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옛날 구미 일변도에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뭐 열등감에 빠져 있고 아직 서구나 미국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 일본까지 우리를 깔보고 이런 그 정권이 나타나서 한국의 국격을 완전히 그냥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뭐 여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지금 떨어뜨려 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정농단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사나 뭐 모든 면에서.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정권을 끝내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겨우 지금 3년 됐는데 한 30년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탈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루어 놓은 87년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거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겸허하게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지하지 못한 거를. 네. 다시 되돌려 놓는 속도도 빠를 거라고 봅니다. 저희 국민들이 네. 만들어 온 그래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또 언론인이시니까 최근 언론 모습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한동훈 띄워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 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남 메일 기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동훈은 넬슨 만델라, 마거릿 대처 총리의 장점을 다 가진 사람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복식호흡과 명상을 통해 식욕, 성욕, 수면욕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정욕구, 명예욕구, 재물욕구, 권력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사회적 욕구들을 초월한다. 라면서 저는 사이비 신도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언론에서 나올 수 있는 기사가 아니잖아요.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뭐 만델라 이름만 빼놓으면 그 스탈린이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네. 그런 내용이네요. 만델라는 빼야 되죠 거기서.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조작하지 않으면 저런 기사가 나올 수 없죠. 주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예일 것이고 맞습니다. 언론 안에도 왜 양식 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요즘 그 KBS에도 그런 노조가 제4노조라는 게 생겼는데 MZ세대 중심이래요. 20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이니까 우리더러 뭐 언론 자유니 뭐니 이런 걸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네. 우리 같이 이 낡은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우주에서 날라온 별종 같아요. 근데 언론이라는 게 뭐 지사적인 언론인이 되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실을 왜곡을 하거나 덧칠을 하거나 색칠을 해서 그 언론 수용자들한테 전달해야 됩니까? 저는 기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쓰고 방송한 그런 것이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대중들에게 리뷰를 당하는, 다시 읽어서 평가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다 흔적 아닙니까? 네? 자기의 흔적이잖아요, 저 기사들이. 흔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범죄의 발자국이죠. 국민들을 오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서부터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네. 일부 언론에서도 뭐 요새는 유튜브 지금 이런 방송 같은 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일부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유튜브 형식으로 사실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들이 또 기울여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지금 언론 자유를 갈구하는 많은 독자나 시청자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또 그렇죠. 진실을 알리는 저 샘물 있잖아요. 맑은 샘물. 그걸 찾아서 많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새들이 그리 모여들고 진실을 그렇게 향유하고 또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옳은 길로 가겠죠? 네, 보시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언론인들의 양심과 그런 정의로움 이거를 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좀 희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옛날 이야기, 저는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모시고 옛날 이야기 프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쨌든 지금 촛불을 꾸준히 들고 계시는 우리 촛불 국민들도 계시고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시민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추운 날씨에도 주말마다 그렇게 모이시는 분들 보면은 존경심이 들어요. 저분들은 우리들의 에너지의 원천이구나. 우리 생명력의 원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지성이 하늘에 닿는 한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얼마나 가겠어요? 못 갑니다. 저는 얼마 못 간다고 봐요. 이번 총선에서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그 테러 사건만 해도 그걸 저렇게 은폐하고 무엇이 그 안에서 지금 증거가 조작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정권은 계속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어깨 걸고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부영 선생님과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을 하면 퇴진하라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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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